강연해 주신 선생님은 경희대학교 의학과 의학 박사를 하셨고요.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 연구원 및 전임 강사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시는 문민호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문민호입니다. 예,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금요일 과학 터치도 이번 강의 의뢰를 받고 처음 알게 되었고, 강의 의뢰를 받으면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사실 한 2달 동안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거를 이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뇌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제 연구를 중2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고 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대학생 수준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제 자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쉽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기 오늘 딱 오니까 중2가 아니라 훨씬 더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 사실 굉장히 마음의 부담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여튼 최대한 천천히 제가 강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설명해드릴 강의는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 병이 어떻게 걸리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전체 내용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츠하이머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알츠하이머병은 어떻게 걸리는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이 무엇이다라고 저 같은 과학자들이 많은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허락된다면 제가 지금부터 1시간 강의를 할 건데 시간이 남는 동안 제가 이 연구재단에서 주신, 즉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 그래서 그 연구비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알츠하이머병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치매와 이름을 혼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병의 이름이 아닙니다. 증후군, 영어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임상 증후군입니다. 100가지 이상의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그 100가지 원인 질환 중에 가장 많은 포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치매의 원인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써놓은 것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치매를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알츠하이머병, 또 파킨슨병, 헌팅턴병, 루게릭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병률이 높은, 즉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오늘 내가 소개해드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알츠하이머병이 많이 걸리냐?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85세가 넘으면 3명 중에 1명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통계를 내는 게 아주 정확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통계에 따르면 85세가 넘으면 2명 중에 1명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즉 여기 계신 분이 85세가 되면 절반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반은 알츠하이머병과 상관이 없냐? 아닙니다. 그분의 배우자, 친구, 친척 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을 경제적으로든 육체적으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85세가 넘으면 알츠하이머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츠하이머병은 증상이 뭘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점진적으로 인지 기능과 기억력의 상실이 일어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력의 상실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죠. 소위 기억이 나지 않는, 머리가 나빠지는 그런 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인지 기능은 우리 뇌가 관여하는 그 모든 기능이, 뇌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인지 기능에 의한 소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머리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뇌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행동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의 임상 증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죠. 그럼 과연 알츠하이머병은 왜 걸리냐? 어떤 물질에 의해서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냐라고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연구원들,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알츠하이머병이 처음 동정되고 100년간 주장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단백질이, 정확하게는 아밀로이드 베타는 펩타이드고 단백질은 아니긴 하지만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여러 개가 모여서 아밀로이드 플락이 됩니다. 이 위에 두 그림에서 아밀로이드 플락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건강한 사람의 뇌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걸린 사람의 뇌가 되겠죠.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구성된 아밀로이드 플락이 여기 신경세포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백질, 원인 단백질이 타우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타우라는 단백질에 인산기가 많이 붙어서 과인산화돼서 이것들이 아밀로이드 플락뿐만 아니라 신경섬유 엉킴, 영어로 뉴로파이브리 탱글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 또 위에서 한번 그림에 찾아보면 여기 있는 신경세포 안에 있는 탱글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구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왼쪽은 정상인의 뇌가 되겠죠. 여러분같이 건강한 뇌, 이 뇌 속에는 뉴론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죠. 이런 신경세포의 건강한 모습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 위축이 되어 있죠.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 즉 타우에 의한 뉴로파이브리 탱글이나 플락에 의해서, 독성에 의해서 세포가 죽으면 이렇게 손상되는 모양에서 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세포가 모여 있으면 이 왼쪽 뇌에 비해서 오른쪽 뇌의 크기가 좀 작죠. 즉 뇌 전체에 부피도 위축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아밀로이드 플락과 뉴로파이브리 탱글이 신경세포 안이나 신경세포 사이에 축적이 됩니다. 이 그림을 이 오른쪽에서 좀 더 크게 보시면 왼쪽은 역시 정상뇌고 오른쪽은 알츠하이머병이 걸린 뇌라고 했을 때 이쁘게 신경세포가 있죠.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A베타로 구성된 아밀로이드 플락이 축적이 되고 신경세포 안에 뉴로파이브리 탱글스, 신경섬유 엉킴이 신경세포 안에 축적이 되면서 신경세포의 크기가 좀 줄어들고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게 알츠하이머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 개발, 알츠하이머병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현재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처방받고 있는 약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 그리고 NMDA 수용체 기량제, 특별히 이 두 가지 약을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영어 이름은 아세틸콜린 에스트레이즈 이니비터, 즉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 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증가시키게 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기능, 특별히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레벨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약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아세틸콜린의 레벨을 증가시켜서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NMDA 리셉터 수용체라고 하는 현재 처방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는 좀 어렵지만 NMDA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이 아세틸콜린 말고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뇌 속에 또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 NMDA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신경세포의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을 막아줌으로써 또 일시적으로 기억력을 좋아지게 하는 이 두 가지 약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약의 한계점, 문제가 뭐냐면 약간의 부작용은 있지만 이거는 약을 먹다 보면 적응이 되는 정도고,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이런 약물이 일시적으로 아세틸콜린이나 글루타메이트를 조절을 해서 머리를 잠깐 좋아지게 하는 것이지만 병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타우 축적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그 두 병변을 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의 진행을 막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다라는 게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의 큰 과제자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치료제, 좀 어려운 말로 disease modifying drug을 찾기 위해서 저 같은 과학자 많은 사람이 국가의 정부의 연구비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디어 알츠하이머병은 왜 걸리냐? 앞선 알츠하이머병의 설명에서 말한 것처럼 알츠하이머병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단백질에 의해 기인된다고 했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왜 걸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아니면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병이 왜 걸리는지. 여기 있는 그래프가 조금 여러분한테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에서 그리고 환자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아밀로이드 베타,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타우의 축적이나 타우에 의한 신경세포의 소실이 되겠고, 이 녹색이 뇌 구조가 위축이 되는 거. 아까 우리 앞선 그림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걸린 뇌가 많이 위축된다는 거 봤죠. 그런 뇌 구조의 위축을 MRI 등으로 우리가 검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A베타, 타우, 뇌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세포가 죽으면 그런 어떤 증상, 행동이 나타나겠죠. 아까 말한 대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뇌에 의해서 기인되는, 뇌의 문제에서 기인되는 여러 가지 우울증도 될 수 있겠고요. 수면 장애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위 기억력 이외의 2차 증상이라고 하는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이 나타나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X축은 알츠하이머병이 점점 더 진행된다. 내지는 나이라고 보시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디멘시아가 아까 치매라고 했죠. 그 전 단계, 좀 더 병이 진행되기 전 젊었을 때는 MCI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Mild Cognitive Impairment, 한국말로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소위 머리가 조금 나빠진 경우가 되겠죠. 이 많은 환자들을,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의 많은 경우가 치매로 이행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 전으로는 기억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인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제를 정상인이지만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치매에 걸린다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점선이 보통 이제 치매라고 증상이 나타나는 게 보통 65세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A베타가 뇌 속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나이는 30년 전, 대략 한 35세라고 했을 때 35세부터 A베타는 뇌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점 증가하다가 이어서 타우가 A베타처럼 많은 양이 만들어지고 축적이 되고 응집이 됩니다. A베타가 최고치에 이를 때 이어서 이제 타우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 두 가지 이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여러 가지 2차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순서를 보겠습니다. A베타가 먼저 응집이 되거나 축적이 되면 이어서 타우 단백질의 응집이나 축적이 일어나고 이어서 신경세포가 죽게 됐고 신경세포가 죽으면 당연히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A베타나 타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분자생물학, 생화학 연구 공부 내용이 되겠지만 우리 어렵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의 또 다른 이름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A베타는 36개에서 4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체 분자는 소위 이제 중합체들은 단량체, 영어로 모노모 단량체가 있고 폴리모 중합체가 있겠죠. 단백질, 즉 프로틴은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20개의 아미노산들이 특별한 서열을 이루어서 단백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당들이 합쳐져 있고 RNA나 DNA 같은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합쳐져 있겠죠. 이렇게 아미노산들의 합을 단백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면 보통 과학자들이 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베타의 경우는 아미노산이 36개에서 43개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합이지만 단백질이 아니라 펩타이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A베타라고 하는 펩타이드의 종류는 이 글로 봤을 때는 몇 개다? 36개짜리도 있고 37개짜리도 있고 43개까지 있는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A베타의 다양한 폼 중에 가장 많은 형태가 A베타 40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40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4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A베타가 한 90%라면 한 9대1 비율로, 이게 9면 1 비율로 개수는 좀 적지만 A베타에 아미노에시드가 2개 더 있는 A베타 42폼이 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42폼이 알츠하이머병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A베타라고 하는 펩타이드는 서로 응집이 되면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응집이 일어나지 않으면 독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데 응집이 잘 일어나는 폼이 여러 가지 A베타 중에 42가 응집이 잘 일어나고 그래서 독성을 나타낸다. 독성을 나타내면 세포가 죽게 되고 그러면 뇌가 위축이 되고 인지 기능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글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나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플락. 아밀로이드 플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A베타로 구성되어 있다. 아밀로이드 플락을 좀 전에 봤지만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뇌 속에 신경세포 사이에 이렇게 축적된 구조물, 여기서 이렇게 큰 갈색으로 보이는 구조물의 구성 성분은 뭐다? A베타 단백질들이 여러 개 합쳐진 것이 아밀로이드 플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A베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고등학생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가 배운 A베타 42폼, 아미노에시드 42개가 연결된 게 A베타다. 이것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 걸린다고 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합쳐지면 뭐다?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A베타가 여러 개 합쳐진 아밀로이드 플락이 되기 전 단계에 하나, 둘, 세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체 물질은 전구체에서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제 최종 생성물이 되는 거죠. A베타도 역시 전구 단백질이 있습니다. 전구 물질이 있습니다. 이름이 APP, 한국말로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이라서 줄여서 APP라고 부르는데 이 A베타 42는 아미노에시드가 42개로 구성되어 있고 APP는 한 770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훨씬 더 큰 사이즈겠죠. 이 APP라고 하는 A베타의 전구체 물질이 하나,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A베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효소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효소가 이 APP를 A베타로 만듭니다. 효소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겠지만 기질을 가지고 생성물을 만드는 게 효소가 되겠죠. 기질을 APP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두 가지 효소가 작용을 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작용하는 효소가 영어지만 베타 시크리테이즈, 두 번째 작용하는 효소가 감마 시크리테이즈인데 이 APP의 이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싹 자르게 됩니다. 여기 보라색은 세포의 막, 원형질 막입니다. 그래서 막에 꽂혀 있으니까
APP의 큰 한쪽 부분은 세포 바깥으로 나와 있고 안쪽으로 나와 있겠죠. 첫 번째 요소인 베타세크리테이즈가 세포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자르면 당연히 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하나는 세포 바깥에 있으니까 세포 바깥으로 유리될 수 있는 솔루블 APP 베타라는 것, 그리고 막에 꽂혀 있는 또 하나의 구조물 베타 CTF가 1번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요소인 감마 시크리테이즈에 의해서 이 남아있던 막에 꽂혀있던 이 베타 CTF의 화살표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 드디어 A베타가 만들어지고 이 아랫부분은 뭐 AICD라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APP라고 하는 A베타의 전구물질이 베타 감마 시크리테이즈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잘려서 독성을 나타내는 A베타가 만들어진다라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 단백질이 타우라고 했죠. 타우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나름 가장 짧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라서 좀 복잡하실 수 있지만 A베타의 경우는 아미노애시드가 대략 40개였죠. 타우는 몇 개가 될까요? 타우는 여기 써놨죠. 441개. 그래서 여기 1번부터 아미노애시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441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베타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할 수는 있겠죠. 먼저 큰 특징이 MBD라고 해서 마이크로튜블 바인딩 도메인,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결합하는 자리가 타우에 있다는 거죠. 이걸 뭐 R1, R2, R3라고 써놨는데 마이크로튜블은 여기 밑에 작은 공들로 된 긴 관인데 이 마이크로튜블에 지금 설명드리는 타우가 결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타우에는 그 주황색 공 P라고 써놓은 아까 처음에도 타우는 인산화가 되어야지만 뉴로파이브리 탱글이 된다고 했죠. 그 타우에는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인산기가 타우 단백질이 결합을 하는데 인산기도 역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생체 반응은 다 효소가 메가하죠. 타우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효소가 타우의 몇 번째 아미노애시드에 인산기를 붙여주는지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타우 단백질은 마이크로튜블에 결합되어 있다. 타우 단백질은 인산기가 붙게 된다. 그럼 이 마이크로튜블은 과연 뭘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튜블과 타우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튜블, 관처럼 생겼죠. 속이 비어있는 관인데 여기 보면 정말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어떤 다리로 걸어가는 단백질이 보이죠. 이 마이크로튜블을 길로 사용해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베지클 안에 담아서 신경세포 곳곳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때 이런 전달하는 수송 시스템의 길 역할을 하는 게 마이크로튜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뼈가 우리 몸을 이런 구조를 유지해주고 저렇게 서서 움직일 수도 있죠. 신경세포의 골격은 마이크로튜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튜블은 어떤 물질 소송의 길 역할도 하고 그리고 세포의 골격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다시 타우로 돌아가서 마이크로튜블과 타우는 어떤 관계가 있냐? 마이크로튜블이 타우에 결합하고 있음으로써 마이크로튜블을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마이크로튜블에 타우가 떨어지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이런 물질 수송도 안 일어나며 세포의 구조도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신경세포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걸리면 원래 이렇게 인산기가 붙어 있는데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인산기를 너무 많이 붙여주는 거죠. 어려운 말로 과인산화를 시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우에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예시로 몇 가지 GSK3베타나 CDK5 같은 효소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타우에 인산기가 너무 많이 붙게 된다.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를 카이네이즈 그리고 인산기를 떨어뜨려주는 것은 포스파테이즈라고 부르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인산기를 너무 많이 붙여주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 몸은 인산기를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 인산기를 떨어뜨려주는 효소의 활성이 많이 또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에 꼭 필요한 물질이 있다. 관이 있더라. 여기에 타우가 결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분해가 안 되게 한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인상기가 너무 많이 붙거나 붙은 인상기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튜블로부터 타우가 떨어짐으로써 마이크로튜블이 와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진 타우는 어떤 운명을 겪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튜블이 이렇게 분해되는 이유는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돼서 떨어진다고 했죠. 여기 하이퍼포스폴레이티드 타우 프로틴, 이제 과인산화된 타우가 되겠죠. 마이크로튜블에서 떨어진 이 타우 단백질이 자기들끼리 또 응집을 하게 됩니다. A베타도 그렇고 타우도 그렇고 서로 응집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구조물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은 failed helical filament, 이중나선 섬유라고 하는 것. 이것이 좀 더 뭉쳐지면 큰 구조물이 뉴로파이브리 탱글, 한국말로 신경섬유 엉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경섬유 엉킴은 아까 처음에 알츠하이머병에서 봤죠. A베타에 의한 아밀로이드 플락, 과인산화된 타우에 의한 뉴로파이브리 탱글. 이런 식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자 알츠하이머병 뇌의 특징적인 구조물이 이런 순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뇌의 특징적인 구조물인 신경섬유 엉킴, 영어로 뉴로파이브리 탱글은 비정상적으로, 즉 인상기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 타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장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죠. 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증명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저 같은 과학자의 실험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렇게 6가지 안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많이 실패를 했다. 그 실패한 타깃이 A베타라고 합니다. A베타. 그러면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A베타의 임상시험이 실패함으로써도 하지만 계속 그 A베타를 타깃하는지 시간이 되면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모든 기전을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자들이 알파벳이라서 좀 복잡하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한번 이해하실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만났던 단백질들이 있죠. 인자들이 있죠. A는 아밀로이드 베타, 그리고 T는 타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박스 안에, 기전 안에 공통적으로 되는 있는 인자가 뭘까요? 괄호 쳐져 있는 N과 C가 되겠죠. N과 C. 이 N과 C는 소위 가설이 아니라 기정사실이 되겠습니다. N은 뭐다? 뉴로디제너레이션, 즉 신경세포가 죽는 게 되겠습니다. C는 뭐다? 커그너티브, 그렇습니다. 인지기능 장애가 되겠습니다. 즉 뇌 속의 신경세포가 죽으면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 A, B, C는 방금 배우셨던 A베타가 알츠하이머병을 시작하는 물질이다. B는 타우가 알츠하이머병을 시작하는 물질이다라는 그런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설이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고 증명한 결과, 증거들이 가장 많은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C는 A, B를 합친 게 되겠죠. A베타와 타우가 동시에 신경세포의 독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머리가 나빠지게 한다. 어쨌든 A, B, C 세 가지는 A베타와 타우가 알츠하이머병을 시작시키는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D, E, F는 소위 A베타와 타우가 아니다. A베타와 타우로 이렇게 임상시험을 계속하니까 실패를 한 거다. A베타와 타우 말고 또 다른 어떤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라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벳을 보면 W, X, Y, Z가 되겠죠.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A베타의 상위에 있는, 즉 A베타와 타우를 병변을 유도하는 어떤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지만 W, X, Y, Z에 해당하는 게 면역체계의 문제, 그리고 A베타나 타우가 우리 몸속에서 많으면 우리 몸은 프로테오점 같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A베타나 타우 축적이 많이 된다라는 것도 W, Z, Y, X에 포함이 되고, 여기서 뭐 네트워크의 문제, 염증의 문제, 염증이 과하게 되거나 염증이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을 하죠.
또 이 WXYZ에 포함되는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어떤 세균이다, 바이러스다, 장내 미생물이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특정 유전자의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A베타나 타우의 축적을 일으키는 가지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봤을 때 왜 아밀로이드 가설에 집중을 했냐, 아밀로이드 가설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제가 많이 맞는 질문이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아밀로이드 가설에 A베타에 집착을 하냐, 그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F가 A베타나 타우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가설이 되겠죠. A베타는 셀데스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가설이 F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A, B, C, D, E를 보면 A베타는 모든 가설들에서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합니다. A도 당연히 A베타가 시작하는 물질이고 C도 A베타가 시작하는 물질이고 D 같은 경우도 A베타가 세포사멸을 유도합니다. D의 경우도 A베타가 사멸을 유도합니다. E의 경우도 A베타가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많은 가설들 중에 제가 생각나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A베타라고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에 항상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W, X, Y, Z는 어떤 알츠하이머 환자에는 존재하지 않고 일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A베타는 모든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존재하는 병인이고, 그리고 A베타를 제가 실험을 해도 A베타를 세포에 처리하면 세포가 죽습니다. 즉, 이 관계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A베타를, 저희 실험실에서도 A베타를 쥐 내에다가 수술해서 넣으면 세포가 죽습니다. 그 말은 세포가 죽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거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A베타 가설이 맞다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A베타에 집착하는지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럼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의 기전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을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고 영어로 막 되어 있지만, 큰 원이 가장 밖에 있는 것은 이제 프리클리니컬 써놓은 게, 이제 저 같은 과학자들이 학교에서나 연구소에서 세포나 쥐한테 실험을 하는 거죠. 동물에다가 실험하는 거죠. 그렇게 동물에 실험하고 있는 것을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페이즈 1, 2, 3가 이제 사람한테 순차적으로 그 약물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2010년, 즉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 제약회사들과 과학자들은 어떤 물질을 타겟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냐 보면, 글씨가 너무 작지만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A베타 생성을 감소시키려고 그런 약물들을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베타는 응집이 되어야지만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응집을 막는 물질, 치료 방법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A베타의 클리어런스, A베타를 제거시키는 거죠. 여기 이뮤노 테라피라고 썼는데 주로 항체를 이용해서 A베타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타우의 응집을 막는 것, 그리고 타우는 아까 그렇게 독성을 나타내면서,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면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떨어지기 위해서는 인산화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산화를 막는 그런 약물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아세틸콜린 레벨을 증가시키는, 이미 우리 환자들이 먹고 있는 그런 비슷한 계열의 약물을 이렇게 임상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한 10년 전에는 A베타나 타우를 타겟하는 약물이 한 76%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많은 증거들이 A베타와 타우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일 거라 생각을 한 거죠. 요즘 좀 다른 변화가 생기고 있죠. 2년 전 역시 임상시험 1상, 2상, 3상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시험 중인 약물을 보면
A베타나 타우 타깃하는 게 많이 줄었죠. 43%로. 또 다른 기존의 약물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과학자들이 작년 임상 3상 중인 약물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A베타를 54, 타우를 4%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약물들도 이제 소개를 해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개발되는 약물이 A베타나 타우를 타겟하는 약물이 제일 많다고 했죠. 10년 전에도 한 70%, 2, 3년 전에도 작년에도 50%, 60%를 사용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고 어떤 약물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베타를 타겟할 때 이뮤노테라피,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가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소위 제약회사나 과학자들이 그거로 끝장을 보려고, 한번 끝을 보려고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A베타에 결합하는 항제를 투여했을 때 이 까만색에 보이는 이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서 A베타 항체를 넣은 그룹에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항체의 기전은 뭘까요? 또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베타라고 하는 펩타이드는 응집이 되어야지만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 흰색 동그라미 하나가 아미노 애시드 뭐 한 40개의 A베타 펩타이드라고 했을 때 이 하나하나를 모노모, 뭐 달랭차라고 부르고, 이것들은 자기들끼리 응집을 합니다. 셀프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마 17개, 8개로 서로 합쳐지게 되면 이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올리고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때만 독성을 나타낸다.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봤던 아밀로이드 플락은 전혀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 이 올리고모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앞에서 본 것처럼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서 인지기능 검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항체를 넣으면 왜 인지기능이 좋아질까? 결과적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A베타 항체가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어들게 만드냐? 이렇게 파란색이 A베타라고 했을 때 항체가 결합하면 그 항체의 결합에 의해서 A베타가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어떤 세포가 나오는데 마이크로글라이알 셀이라고 하는 미세학교 세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미세학교 세포라는 것은 뇌 속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외부 물질이 있으면 잡아먹는데 A베타 항체가 결합한 아밀로이드 베타를 신호로 이 마이크로글라이알 셀이 먹어서, 즉 A베타를 제거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패스를 하고, 어쨌든 A베타 항체를 가지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좀 복잡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타우를 타깃하는 약물이라고 했죠. 타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신경세포 안에 뉴로파이브리 탱글, 신경섬유 엉킴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타우 단백질의 유전자에서부터 타우가 만들어지겠죠. 어려운 말이지만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DNA로부터 타우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우는 마이크로튜브에 붙어 있다가 어떤 인산화 등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 A베타처럼 역시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의 사이즈가 합쳐지면서 역시 이것도 올리고모란 형태를 구성하게 되고, 이것도 점점 커지면서 세포의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타우를 타겟하는 약물은 당연히 타우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서 타우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마이크로튜브에서 타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타우 단백질이 서로 응집을 되지 않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런 물질들을 찾아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그 A베타와 타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것들 각각을 더 자세하게 쓴 건데, 자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좀 지나가면, 어쨌든 이 A베타의 생성, A베타를 분해, 아까 보신 항체 같은 A베타를 제거, 그리고 A베타가 응집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타우의 응집을 막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죽는 걸 직접적으로 막는 그런 것도 하나의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과연 어떤 알츠하이머병 치료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까? 뭐 A베타 임상시험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A베타가 효과 있는 치료작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앞서 알츠하이머병 기전이 이렇게 A, T, NC라고 했을 때 이 각각을 타겟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순서가 있겠죠. 즉 A베타가 이미 많이 만들어진 단계에서는 타우를 타겟하면 A베타가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A베타를 아무리 타겟해봐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타우가 없는 이 시기에 타우를 타겟한 것도 당연히 잘못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치료 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알츠하이머병이 발병되는 시기가 0이라고 했을 때 30년부터 A베타가 쌓인다고 했는데 그 30년 전에는 A베타를 타겟하는 게 한 5년, 10년쯤 지났을 때는 타우를 타겟하는 게 A베타와 타우를 다 놓쳤습니다. 발병 한 10년 전입니다. 이때는 신경세포가 죽는 걸 막는 것이 이걸 다 놓쳤어. 발병되고 나서는 소위 2차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타깃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약을 적절한 시기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긴 서론을 했고 제가 저희 실험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소위 앞선 부분이 제일 쉬운 거였죠. 서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온 것도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주신 연구비로 저희 실험실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 했던 3년짜리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12편의 논문을 썼고 특허를 내고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타깃이 있겠죠. 그 타깃을 조절하는 치료 방법이나 물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써놓은 게 타깃이고 오른쪽에 써놓은 게 치료 물질 방법이 되겠습니다. 핵수용체 넣으려는 것을 타깃을 해서 핵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약물을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의 수용체를 타깃으로 해서 그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을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이 되면 독성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응집을 막아주는 물질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베타나 타우랑 상관없이 인지 기능을 바로 증가시킬 수 있는 소위 약간 초기는 아니고 약간 레이 스테이지의 후기의 알츠하이머 치료 전략이 되겠죠. 인지 기능을 증가시키는 단백질,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이 도라지의 인지 기능 향상 효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좀 너무 어려운 내용이지만 뇌는 전선처럼 복잡하게 신경회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신경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경회로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머리를 한번 좋아지게 해보자. 알츠하이머병의 기억력을 회복시켜보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수용체를 최근에 연구를 해서 에이징 셀이라는 논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너론이라고 하는 그 물체를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없애버리고 했을 때 알츠하이머병이 조절이 되더라. 그래서 너론은 중요한 알츠하이머병 타겟이 되더라. 이건 실제 환자 내에서 너론을 발하는 세포와 A베타를 발하는 세포가 위치가 같이 하고 있더라. A베타를 발하는 세포는 너론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또 환자 내에서 봤더니만 이 너론의 발현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많이 줄어들더라 등의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저희 논문의 결론은 알츠하이머병 걸린 쥐에 너론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넣었더니만 A베타도 줄어들고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신경세포 소멸도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머리가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더라. 좀 더 구체적인 기전은 A베타를 만드는 과정 중에 베타시크리테이지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A베타를 분해하는 효소의 양을 많아지게 하더라. 이런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식욕 조절하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알츠하이머 쥐에 투여했습니다. MK0677이라고 하는 물질을 알츠하이머병 뇌에 쥐에 투여했을 때 A베타도 줄어들고 역시 염증도 줄어들고 신경세포가 죽는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이 저널에 우리가 논문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타민 D 바인딩 프로틴이라고 하는 혈액 내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A베타가 이렇게 올리고모되고 플락이 되는 것을 막아주더라. A베타 한 42짜리 있고 DBP는 뭐 아미노애시드 한 4,500개 되는 큰 사이즈인데 이것이 A베타의 응집을 막아주더라. 이것을 세포에서도 인비트로에서도 그리고 알츠하이머 쥐에 투여했을 때도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최근에 이 나노메디슨 저널에 논문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내지는 한약이 또 알츠하이머병에 치료가가 있다는 문헌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모아서 저희가 리뷰 논문, 총설 논문을 썼고요. 이런 총설 논문을 쓰면서 저희가 천연물 내지는 한약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조구둥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 추출물을 A베타에 처리를 했을 때 A베타의 축적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최근에 뉴로케미스트 인터내셔널에 논문을 냈고 또 한약 중에 조이승청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을 감소시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저널에 우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로글라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쥐 내에 과발현시켜서 A베타나 타우랑은 상관없이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 단서는 알츠하이머병 걸린 환자 내에서 이 단백질, 뉴로글라닌이라는 단백질의 양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이 감소되어 있는 뉴로글라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뉴로글라닌을 바이러스를 통해서 과발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행동 실험을 했을 때 쥐를 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좋나 나쁘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뉴로글라닌을 많이 발현하도록 했더니만 머리가 좋아지더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Experiment and Molecular Medicine 저널에 이렇게 최근에 출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라지, 우리가 먹는 도라지에 특별히 뿌리에 어떤 성분인 플레티코돈 D라는 것을 쥐한테 이렇게 먹였습니다. 먹였을 때 뇌 속에 시냅스가 많아지고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더라 라는 것도 우리 실험실에서 최근에 밝혀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회로를 신경 알츠하이머병의 타깃으로 하는 연구를 우리가 또 하고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타깃이 아까 말씀드린 A베타, 타우, 염증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치료제가 안 나오니까 새로운 타깃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뇌신경회로라는 거죠. 기억력이다, 어떤 동물의 행동이다라는 것이 분자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가장 가까운 레벨이 신경회로가 되는데 알츠하이머병에서도 그 신경회로가 손상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뇌의 여러 부위를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뭐 해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해마에 있고 그리고 콜텍스, 피질 뭐 이런 데 있는데 이 까만색, 파란색 이 1, 2, 3, 4, 5는 A베타가 쌓여나가는 시기를 표시한 것이고 이 선들은 말한 신경회로, 즉 엑손 다발들이 뇌 부위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츠하이머병 내에서 여러 신경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상은 되고 신경회로가 손상이 될 것은 예상은 되지만 알츠하이머병 뇌에서 이러한 신경회로를 세포 수준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쥐에다가 알츠하이머병 쥐에다가 수술을 해서 추적할 수 있는 물질을 수술을 해서 뇌에다 집어넣어서 그 물질이 이동해가는 것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해마에 추적 물질을 넣었을 때 해마로 엑손을 보내는 뇌 부위에 우리의 추적자 물질들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동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해간 정도를 가지고 해마로 엑손을 보내는 정도, 얼마나 신경회로가 손상되는 정도를 수치화를 한 거죠. 그래서 노르아데날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부위에서 기억력의 조절에 가장 중요한 부위인 해마로 보내는 그런 신경회로, 신경연결이 가장 손상이 많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미디알 septum에서 해마로 엑손을 보내는 연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등의 결론을 우리가 내고 저희가
안 나오는데 아까 몰리큘러 뉴바이올로지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말고 올해 6월부터 새로 또 연구재단에서 주신 연구비가 있습니다. 그 연구비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 내 시각신경 회로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도 추적을 하고 해마 형성체, 후각신경 등 알츠하이머병 뇌의 회로들을 쭉 다 보는,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서 어디에 어떤 연결들이 어떻게 손상되는지를 전부 다 추적을 해서 이 지도를 바탕으로 무엇을 하냐, 가장 손상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결정적일 거로 생각되는 그 회로를 타겟해서 광유전학적 자극이나 심부 자극술, 경두계 전기 자극술, 경두계 자기 자극술, 미세 초음파, 빛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하다는 회로를 활성화시키거나 자극시켜서 알츠하이머병쥐의 치료 효과 내지는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연구재단과 여러분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실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 실험실은 건양대 병원 옆에 있는 의과대학에 있고요. 저희는 방학마다 대학생들을 모아서 인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의 인턴 프로그램을 디멘시아 뉴스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써놓은 것처럼 건양대, 카이스트, 한남대, 경상대, 경성대, 원광대, 중원대들의 다양한 학생들이 왔습니다. 이게 작년 여름이라서 올 겨울 2018, 19년 겨울까지 하면 8번에 걸쳐서 했고 대략 한 50명의 학생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와서 한 달, 두 달 동안 어떤 일을 하냐? 연구재단에 주신 그 연구비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 발병 기전 및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발병 기전, 치료제 개발 이런 연구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연구 논문을 읽고 이해를 하고 발표하는 훈련도 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논문을 쓰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 논문 작성법에 대한 워크숍도 저희가 우리 대학원생들이 해주고, 그래서 놀라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학부생들이, 대학원생도 아닌 대학생들이 총 20편의 논문을 이제 출판이 된 것도 있고 준비 중인 논문 합쳐서 총 20편의 논문을 저희 작업을 했고, 또 이제 한국연구재단 등과 같은 국가에서 주는 연구 과제도 한 3건 정도를 이 학부생들이 쓴 연구 과제로 선정이 돼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를 도와주는 연구원 선생님들과 이렇게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예, 하여튼 너무 어려운 내용을 졸면서도 들어주신 어린이들과 어머니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